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 방송은 본인은 주거 및 생활안정, 자녀는 부담 NO, 상속 YES, 주택연금 완전 정복 A부터 Z까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 보시고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연금에는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죠.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당권 방식은 소유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반면에 신탁 방식은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는 방식입니다. 즉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마치 소유권을 완전히 뺏어가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가입자 본인이라는 것을 일단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저당권 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상식인의 동의를 얻어 연금을 승계합니다. 반면에 신탁 방식은 사후수익자 지정 시에 자동으로 연금이 승계됨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이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두 분 모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저당권 방식은 보증금 없는 임대차만 가능하죠. 그래서 보증금은 없지만 그래도 월세를 통해서 일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도 가능하죠. 그래서 전세는 물론 보증금이 포함된 월세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당권 방식의 경우에는 가입 시에 집값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그런 등록면허세가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방식은 상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이 50% 이상이면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상가주택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의 경우 특히 자산가치가 불확실하죠. 공시가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가에 따라서 각각 월세나 그런 보증금 등을 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하고 협의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저당권 방식의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의 경우에도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업법상 이 농업인 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거든요.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탁 방식의 경우에 이러한 농업인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 방식의 경우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또한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지산세 등은 모두 저당권 방식이나 신탁 방식이나 두 가지 모두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먼저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 소유의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가 평생 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박따박 평생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후의 꿈, 로망 뭐죠? 따박따박 어디서 월세 좀 들어왔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현금흐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웬만한 자영업자보다도 생활이 안정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집값이 내려도 수령액이 동일합니다. 이 점에서 지금과 같이 이런 집값이 상승했다가
상승한 상태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훨씬 유리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로 주택연금 기미통장 개설 시에는 압류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인 이 185만원까지는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또 다섯 번째로 부기등기로 소유권 제한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 방식의 경우에 가입 시 내 소유의 주택에 공사 이름으로 저당권을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또한 이 경우에 이때 부기등기도 함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전세권 설정과 같은 그런 소유권 제한 행위를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한 5가지 정도는 우리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죠. 자, 6번째입니다. 가입자 사망 후에 배우자에게도 남은 평생 동일한 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100년 해준 아내, 대부분은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본인 소유로 많이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아내분에게도 그런 연금을 100% 승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등록면에서도 감면되고요. 또 대출이자 비용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 200만원 한도까지 됩니다. 그리고 9번째로 재산세도 25%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산가액이 5억 원까지는 재산세 25%가 감면되고요. 5억 원이 넘을 경우에도 5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재산세 25%를 역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세제 감면들이 그래서 혜택이 되겠고요. 10번째로 연금 지급 초액이 대출 잔액보다 클 경우, 즉 주택처분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어때요? 그렇다고 공사에서, 나라에서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대출 잔액, 즉 주택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더 클 경우에는 어때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는 자산이 또 상승된 만큼 그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남는 방을 활용하여 청년과 대학생들에게도 역시 월세 임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그런 수입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상으로 제가 저당권 방식의 어떤 장점들을 모아서 총 12가지 장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단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가입자 사망 후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100% 이전해야 연금이 승계됩니다. 여기서 공동상속인은 대개는 자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가입자 사망 후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80세, 85세, 요즘 85세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시니까 85세까지 산 후에 자녀들이 그때쯤 되면 자녀들도 이미 50대, 60대 그러겠죠. 그러면 어때요? 본인의 자녀들의 노후가 자칫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런 상속의 소유권을 배우자분에게, 엄마이지만 배우자에게 100% 이전하는데 꺼리껴하는 자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단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증금 없는 임대차, 즉 월세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재건축 시에 공사의 1순위를 유지해야 돼요. 근저당 1순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주비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주비 대출을 꼭 받아야지만 이사를 갈 수 있는 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지를 고려하셔야겠죠. 그리고 해지 후에 자산 가치가 물론 상승될 테니까 재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집값이 올라도 수령액이 동일합니다. 아마 이 점이 주택연금 가입을 생각하셨다가도 또한 망설이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또 일부 분들은 이로 인해서 해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지난 상승장 막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그죠? 주택연금에 이미 가입해 보신 분들 중에 내 집이 5억에서 7억으로 7억에서 9억으로 상승하니까 당연히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겠죠. 그죠?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그래서 해지하신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아두셔야 될 거는 공사에서는 이러한 주택의 어떤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주택 상승이 이뤄질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승분까지는 아마 반영을 못하고 물가 상승분 정도로 완만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도 해지 시에는 초기 보증료, 즉 주택가격의 1.5%를 내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또한 굉장히 혹시 해지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내가 낸 돈 안 줘? 5억만 돼도 750만 원이고 9억이면 1350만 원이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바로 또한 불만이 큽니다. 불만 넘버 2예요. 그래서 또한 망설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가 일반 다른 연금들, 국민연금이나 어떤 뭐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까지 그런 것들은 모두가 뭐 수십 년, 그죠? 10년, 20년, 30년 불입을 하고 그 이후에 받는 건데 반해서 주택연금은 가입과 동시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금으로 일부를 미리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대출이자와 연보증료 등 비용을 합하면 사금융과 차이가 없다. 우리가 대출이자 당연히 연금에 붙고 있고요. 이거 대출이거든요. 연금, 주택연금도. 대출이자도 가산되고 있고요. 또 연보증료라는 걸 매년 일정의 시도 떼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사금융과 차이가 없다. 실제로 사금융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 받는다 하면 주택연금도 그거와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 낮은 정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불만이 많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주택담보대출 얻어서 그냥 그걸로 살아가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30년 이상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반, 비용 반이 돼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한 걱정을 하세요. 그죠? 근데 그래서 찝찝해요. 아마 찝찝함으로 따지면 이게 과연 너무 어릴 것 같아요. 나 연금만 받아서 연금 받는 거 생각하면 그럭저럭 좋은데 비용도 반이라고? 30년이 넘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이 점에서 우리가 또 뭔가 망설이게 되죠.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한 가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설계만 따지면 지금 9억짜리 집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는 연금으로 나오고 4억 정도는 비용으로 나가는 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9억 집이 10년, 20년 뒤에도 9억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시골에 뭐 정말 아무도 안 사는 곳에 외딴 곳에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수도권 또는 도심지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연금 받고 비용 치르더라도 그 남는 부분이 충분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도 상속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어때요? 동일주택으로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지 시에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제가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투자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이후에 많은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증식과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과 함께 단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에 역시나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탁 방식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신탁 방식 주택연금에도 먼저 장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가입자 사망 후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가 됩니다. 아까 저당권 방식은 자동 승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쩌면 아내분에게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승계인으로 지정만 하면은 자동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아마 신탁 방식의 가장 큰 넘버원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마 사후에 아내분은 보통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시니까 정말로 나보다도 5년 10년 더 살아야 될 텐데 아내 노후가 걱정되잖아요. 그죠? 혹시나 뭐 정말 자식들이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자녀들에게 핍박받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상속 제대로 연금 승계도 안 돼서. 그죠?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안전한 노후 생활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택 일부에 전세를 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미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공사에 이전을 해줘야 해요. 자, 세 번째, 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전월세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내가 전세가 없었는데 신탁 방식에 가입하고 나서는 보증금 방 일부를 전월세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도 좋지만 아파트보다는 뭐 일반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층에 전세를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추가로 임대 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등록 면허세가 저당권 방식에 따라 보다 저렴하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입자 사망 후에 배우자 승계 시 상속 등기에 따른 등기료가 없어요. 자동 승계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면 저당권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역시 60만 원 정도 현재 기준으로 상속 등기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의 장점 살펴봤고요.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일 큰 단점은요, 바로 공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분이에요. 이 점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넘버원 불만사항이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어르신들, 저도 그렇지만 특히 어르신들 어때요? 이 집은 내가 정말 땀 흘려 벌어서, 그죠? 우리 어린 시절 대부분은 우리 어르신들 가난했잖아요. 나라 전체가 가난했으니까. 그죠? 그런 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직장 생활해서 몇 푼 아껴서, 그죠? 아내와 함께 콩나물값 정말 100원, 200원 아끼면서 모은 돈으로, 그죠? 10년, 20년 모아서 분양받아서 또는 매수해서 산 집이에요. 내 소유로 된 그 집, 내 이름 석자가 바뀐 등기부증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죠? 그런데 내 소유권을 신탁공사에 맡긴다고? 실질적 소유권은 물론 나예요. 그죠? 실질적 소유권은 나라는데 그래도 내 소유권을 나라에, 정부에, 공사에 맡긴다는 게 왠지 모르게 찝찝한 거예요. 그죠? 이 점이 바로 신탁 방식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게 만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넘버원 이유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저당권 방식에서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부분 안 하고 계시고요. 또 신규 가입 시에도 여전히 저당권 방식을 더 선호하고 계세요. 근데 마음을 좀 더 우리가 오픈한다면은 신탁 방식이 장점도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녀분들과도 한번 상의해 보셔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뭐 우리가 재건축 시 이주비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고 집값이 올라도 수령액이 동일하다든가,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초기 보증료 환급을 못 받는다든가, 또 대출이자 영보증료를 합하면 사금융과 차이가 없더라 하는 부분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방식 단점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상으로 저당권 방식 그리고 신탁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렸고요.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가입자 사망시 절차입니다. 자,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해요. 물론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이사입니다. 이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사하게 되면은 일단 담보주택의 가치가 변경되게 되죠. 그래서 그 경우를 살펴본 건데요. 일단 담보가치가 동일한 경우, 즉 5억에서 5억, 9억짜리 집에서 9억짜리 집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이전할 경우에는 대출 상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 지급금에도 당연히 변동이 없겠죠. 자, 두 번째로 담보가치가 증가한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역시 담보 대출 상환은 안 하셔도 되고 월 지급금은 그에 따라서 증가가 되고요. 또 초기 보증료는 대신에 추가로 납부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5억에서 7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셨으면 그 2억만큼에 대해서는 초기 보증료를 추가로 내시면 1.5%만큼 내시면 되겠죠. 그죠? 한 300만 원 더 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문제는 담보 가치가 하락할 경우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죠? 제가 다음 방송에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9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집을 한 5억짜리로 옮기고 다른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또 자녀 사업 자금으로 뭐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하실 경우 같은 경우겠죠. 자, 그렇게 감소할 경우에 그래서 보증 잔액이 담보가치 감소액보다도 그래도 크거나 같을 때는 보증 잔액 일부를 상환할 경우에는 월 지급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증 잔액이 담보가치 감소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증 잔액 전액을 상환하셔야 하고요. 월 지급금도 그에 따라서 감소가 된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적용된 담보가치 누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12억 원을 한도로 증액됩니다. 그리고 적용된 담보가치가 이미 12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가 지금 9억까지죠.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12억까지 해당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정부에서 이 공시지가 9억 원을 12억 원까지 업시킨다 그러죠. 그죠? 업시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아마 수령액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대지급 방식, 즉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이 담보주택 변경으로 담보가치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재건축 등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월지급이 증가하진 않아요. 왜? 우대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이미 일반 저당권 방식보다 최대 21%까지 지급액이 더 드리거든요. 우대해주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늘어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급 정지 사유입니다. 자,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당연히 지급 정지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부부 모두 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물론 이 경우에 거주를 안 하시더라도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자, 셋째, 둘째 경우와 좀 연관되는데요. 장기 미거주의 경우, 즉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입원하신다거나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신다거나 또는 자녀의 복양으로 어떤 자녀 집에서 귀가하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실거주 예외 사유가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연금을 그래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넷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즉 매각이나 양도의 경우가 되겠죠. 자, 다섯째, 처분 조건 약정 미이행으로 주택의 용도의 사용, 즉 일시적 이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분 안 할 경우에는 역시 지급 정지 사유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이 되는데 주거를 안 해? 그럼 당연히 지급 정지 사유가 되겠죠. 이 점들 꼭 유의하시고요. 자, 지급 조정 사유입니다. 우대 방식 경우에는 보유주택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연 1회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첫
처분을 권고하는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 대출을 90%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왜? 이미 높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그래서 90% 수준으로, 일반인 수준으로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지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해지 시에는 일단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일단 전액 상환을 하셔야 하고요. 또 공사에 방문해서 해지 및 말소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또 이때 대출 잔액은 뭐예요? 자, 보증 잔액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연금으로 받는 월 지급금 플러스 혹시나 목돈으로 개별 이출할 경우에 개별 인출금도 더하고요. 또 우리가 보증료 더한다 그랬죠. 연 보증료를 매년 낸다 그랬죠. 보증료도 더하고요. 이에 대한 대출이자 또한 붙습니다. 그래서 연금만 갚는 것이 아니고 이 대출이자 등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갚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러 가셨다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 연금에는 이러한 인출금, 보증료, 대출이자 등이 다 가산되어서 그를 차감하고 연금을 주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도 해지하실 수도 있죠. 중도 해지하실 경우에도 단점이 뭐예요?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물론 동일주택의 경우에요. 그리고 재가입 시에는 어때요? 초기 보증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그죠? 자, 중도 해지하면 초기 보증료를 반환도 못 받고 또 재가입 시에는 추가로 부담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도 해지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하고요.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리할 경우 선택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그 경우가 대표적이 되겠죠. 아까 재건축 재개발도 물론 또한 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 타대출을 이용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했는데요. 다릅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이때는 원리금을 매월 상환하셔야 해요. 그죠? 그리고 일정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금까지도 같이 상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 일단은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게 또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70, 80 넘어서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죠? 그래서 또 더군다나 목돈으로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목돈이 생기면 늘 여기저기서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잖아요. 그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체할 경우에 또 큰일 나죠. 그래서 또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돈으로 타는 거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 몇 가지 더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가입 중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죠? 물론 뭐 입원도 있고 자녀의 뭐 결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뭐 주택연금을 받던 중 자녀의 결혼, 입원 치료비 또 그렇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총 연금 한도의 50%까지 인출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인출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만큼 당연히 연금 수령액은 감소하겠죠. 그리고 또한 추후 인출금을 상환할 수가 있어요. 연금 수령액 나는 감소받기가 싫어. 그래서 좀 마침 여윳돈이 있어. 그럴 경우에는 추후 이 인출금을 상환하시면은 1회에 한해서는 원래의 연금액으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이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주택연금 가입은 가능하신데 단 인출제도를 통해서 연금 지급의 일정 금액을 인출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가입하게 되었어요. 미리 담보대출 상환하고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경우 인출금액과 개인이 낼 그 이자도 미리 내주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그에 비례해서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인출금액과 이자까지도 공사가 미리 갚아주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집값의 10%다.
3억 원에 3천만 원을 대출했었다 하면은 이자까지 다 합쳐서 약 18%를 줄여드는 거예요. 10%가 아니라 더 많이 줄어든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고요.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으실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 상환을 미리 하신 다음에 담보대출이 없는 주택 상태로 가입하는 것이 더 우리가 유리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점 또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 주택연금 완전정보 A부터 Z까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시간으로 제가 한번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연금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국민연금이에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대부분 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거예요. 뭐 적게는 뭐 수년, 수십 년, 뭐 10여 년부터 많게는 30년, 그죠?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게 1988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94년에 처음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냈었는데요. 당시엔 저 역시 이걸 왜 내? 또 국가에서 뺏어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 못하면 어떡해? 하는 그러한 우려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새 그게 한 30년 정도 30년 이상 흘러왔죠. 그죠? 30년 정도 이제 막 됐네요. 그죠?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지금이야 뭐 본업이 있고 제가 또 다른 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도 있습니다만 은퇴하고 나서 정말 이제 일을 다 접고 은퇴할 경우에 그래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은 150에서 200 사이를 탈 수가 있다고 통지가 와요. 그러면 그때 되면 굉장히 그래도 어때요? 안심되겠죠. 그죠? 150, 200만 해도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래도 매달 나오는 금액이니까요. 자, 두 번째. 우리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 저만 해도 벌써 친구들 이제 막 은퇴할 나이들 돼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친구분들 중에 제일 부러운 친구가 누구예요? 자산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 부럽지 않아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선생님으로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죠. 이분들 30년 그렇게 넘게 불입하시고 나면 아무리 적어도 200에서 400 정도를 최대 400만 원 정도까지 타세요. 그리고 부부가 다 선생님이거나 공무원이면 어때요? 그러면 400만 원, 800만 원 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제일 부럽죠. 이분들이 뭐가 부럽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부가 공무원인 친구가 있는데 지금 자녀들 키우면서 올인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뭐 월급 타는 거 전액 다 그냥 자녀에게 써요. 왜?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자녀 키우기만 하면 나는 은퇴 후에 부부 함께니까 600, 700 받거든요. 너무 그러면 해피하죠. 그죠? 정말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퇴직연금도 물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퇴직연금의 경우 어때요? 우리가 20년, 30년 정도 아마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시고 나면 적게는 1억, 많게는 한 2억 정도 타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경우에는 그거를 일시불로 타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또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좀 여유자금 좀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개인연금도 불입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역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설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이걸 우리가 연금의 3계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 400만 원 정도 연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연금자산 10억 원, 연금자산 10억 원 해서 약 330만 원 이상 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노후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하자는 그러한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4층이죠. 4층 가장 높은 층에 주택연금을 또 하나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40대, 50대 또 60대 초반까지는 65세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아직은 혈기왕성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요즘에 60대까지만 해도 청년이니까 좀 일하시면서 소일거리라도 좀 하시면서 또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일거리 계속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하시고 그래서 한 65세 정도에 저는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 가입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200에서 300 정도, 그죠? 그러면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웬만한 자산에서는. 그리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자산가치 업을 통해서, 그죠? 내가 5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7억이나 9억 집으로 만들어서, 그죠? 가입하시면 되겠죠. 또 아까 정부에서 현재 공시가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상향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9억에서 12억으로. 그러면 당연히 수령액도 늘어나겠죠. 그만큼 누구나 그래서 그러면 200에서 300만 원을 타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사실 그 당시에 퇴직 당시에는 뭐 자녀분들이 다 이제 결혼 나이가 되기 때문에 결혼자금으로 도와주기가 쉬울 거예요. 또 개인연금도 대기업 다니는 그런 고소득자가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제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300, 400 정도, 300, 많게나 500 정도 충분히 그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우리가 상가나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훨씬 더 또 현금 흐름을 크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여유롭고 행복한, 그죠? 그러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 주택연금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무엇보다도 이 연금이 가지는 가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여유롭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죠? 우리가 이런 적게는 3, 400 정도, 또 많게는 5, 600 정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시고 또 무엇보다 내 소유로 된 집을 아무도 못 건드리고 내 사업까지 또 아내 사업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면 정말 가장 안전한 방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도 주택연금이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주택연금 완전정보 그 두 번째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 방송을 통해서 보다 알차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